자,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억 달러와 나의 건강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불닭볶음면과 병원 입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벌금 받은 트럼프.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전 세계로 번지는 미국 대학 시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13억 달러와 나의 건강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달 초에요, 13억 달러에 달하는 파워볼 1등 당첨자가 암 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의 한 이민자로 밝혀졌습니다.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올해 46살의 챙 셰판이라는 이 주인공은요, 이 셰판은 라오스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 셰판이라는 사람은 오레건주 복권협회가 얼마 전에 개최한 파워볼 1등 당첨자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 모든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당첨된 그 주인공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인생 역전에 당첨된 그가 누가 봐도 암 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아주 새카매진 혈색에 또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그는요, 1977년 라오스에서 태어나서 1994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나는 이민자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8년 전인 2016년부터 자신은 암 진단을 받아서 그때 이후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챙 셰판이라는 사람은요, 아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20장의 복권을 같이 샀다라면서 느낌이 좋았다 라고 복권 구매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당첨금은 13억 달러입니다만은 일단 그 챙 셰판은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4억 2,2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4억 2,200만 달러. 네. 4,200만도 아니고 4억 2,200만 달러를 한 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당첨금을 이제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는데 이 돈을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거기 기자회견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내가 다 쓸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챙 셰판이 당첨된 13억 달러라는 이 상금 액수는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13억 달러와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과연 그는 기꺼이 바꿀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복권 당첨 스토리였습니다. 13억 달러짜리 복권 당첨과 여러분의 건강을 바꾼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바꾸시겠습니까? 네, 생각해 볼 만한 스토리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불닭볶음면과 병원 입원입니다. 미국에서요, 한 여성이 불닭볶음면을 반년 이상 정기적으로 계속 장기 복용을 하고, 복용이라니까 이상하네.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고 신장 결석이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사는 올해 24살의 틱토커인데 직업은 루시 모라드라는 여성은요,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불닭볶음면 등 매운 라면이 신장 질환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시 모라드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그 틱톡에 불닭볶음면 편히 잠드셔서 그립겠지만 나의 신장은 너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해시태그 신장결석, 샵 먹방 등의 신장결석, 먹방, 불닭볶음면 등등의 어떤 해시태그도 주제어로 같이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요, 한국산 제품인 그 매운 볶음라면, 불닭볶음면이죠. 그 상품명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현재 기준으로 한 1,7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이 시간쯤은 아마 2천만 회 조회수를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루시 모라드는 한국 업체에서 만든 이 불닭볶음면에 빠져서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먹어왔답니다. 하루 이틀 건너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3, 4일 정도 매일 이틀 건너 하루씩 거의 그렇게 먹어왔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극심한 복통과 경련 증상을 보여서 급히 응급실을 찾았고요. 검사 결과 신장 결석과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장 결석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신장에 그 조그만 돌멩이,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증상인데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요로 결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그 통증은 뭐 겪어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라드는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불닭볶음면을 점점 계속해서 더 많이 먹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 먹다가, 일주일에 두 번 먹다가, 일주일에 세 번 먹다가, 이틀 건너 먹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먹게 돼. 왜냐면 중독되니까. 처음에 매운맛을 먹게 되면 아우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요걸 한 번 넘어서게 되면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일종의 중독되는 거죠. 점점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아무래도 경련을 일으킨 그 결석의 원인이 그 불닭볶음면 때문인 것 같다라면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혈뇨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뇨기과 전문의인 뉴욕의 그 데이빗 슈스터만 박사는 최근 한국산 매운 라면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매운 라면들, 특히 매우 매운 라면들은 신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불닭볶음면에는 특히 소금 성분이, 나트륨 성분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나 들어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불닭볶음면 잘 보세요.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량을 보면 1280m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농무부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량은 2300mg 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닭볶음면의 나트륨 함유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이미 넘어서는 셈입니다. 그 라면 한 봉지 먹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이미 먹은 거예요. 그 조그만 한 봉지 갖고. 한편 그 루시 모라드가 올린 그 영상에는요, 한 2만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불닭볶음면을 먹은 후에 항상 물 1리터를 마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이것 자체도 좀 어찌 보면 좀 무식한 일이죠. 그 라면 한 봉지 먹고 나트륨량이 많으니까 물로 희석시킨다고 물을 그렇게 또 들이키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댓글도 있었고요. 또 다른 댓글은 라면을 자주 먹는 사람인데 작년에 그 불닭볶음면 먹고 엄청 아팠었습니다. 밤새 토했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불닭볶음면 뿐만 아니라 매운 라면, 일반적인 라면도 뭐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라면을 가끔 웬만하면 안 먹지만 어쩌다 먹게 되면 스프를 다 넣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일반 라면보다 매운 라면, 특히 아주 뭐 매우 매운 라면 이렇게 갈수록 그 나트륨 함량은 사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매우 매운 라면 이런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벌금 받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죄로 $9,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발언 중지 명령 등을 거듭해서 이제 어긴 그런 결과인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인과 뭐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증인과 배심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부과된 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자, 이 $9,000라는 벌금이 그에게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아주 적은 액수일지라도 이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의미 자체는 적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SNS 등에 올린 9개의 발언이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한 개당 $1,000씩의 벌금, 그래서 총 $9,000의 벌금이 그래서 부과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SNS에서 자신의 전직 해결사였죠. 자신의 전직 그 고문 변호사 마이클 코헨 그리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등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슬리즈백스라고 했습니다. 슬리즈백스, 이건 뭐냐면 아이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전직 고문 변호사 플러스 지금 뭐 폭로한 그 여성분 모두 다 싸잡아서 아유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슬리즈백스라고 멸시를 하면서 증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라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증인으로 확정됐거나 예정될 증인 후보들에 대해서도 사적인 비방을 금지한다라는 그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사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공개 발언 금지 명령,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9,000라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는 감옥에 수감시키겠다라고 재판장에서 경고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좀 조용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전 세계로 번지는 미국 대학 시위입니다. 이 미국 내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제는 유럽,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다른 국가의 대학에서도 이어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한국 쪽의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볼게요. 한국의 대학도 아마 이게 확산이 되는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명문 정치대학인 샹스포 파리 캠퍼스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백 명이 여기 또 함께 동조하면서 시위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또 파리 솔본 대학에서도 학생 수십 명이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가볼까요? 영국에서는요, 리즈 대학교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리고 워릭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럽, 이탈리아 가볼까요? 이탈리아의 사피엔자 대학,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대학, 그리고 미국 위쪽이죠, 캐나다의 일부 몇몇 대학 등등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 유럽,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의 총 한 50여 개 대학 캠퍼스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이 시위 중인 학생들에 대한 정학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조금 안타까운 위급한 그런 소식도 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위 학생들이 캠퍼스 농성을 풀고 해산하라라는 그 대학 측의 소위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그 대학에서 반전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어쩌면 반전 농성의 진앙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캠퍼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성장에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학 절차에 우리는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학생들의 그 교칙 위반 내용과 교칙 위반 성격 등등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학 관련 부서에서 그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콜럼버스 대학은요, 텐트를 모두 철거하고 졸업할 때까지 대학의 모든 정책을 준수하겠다라는 그 서약서에 서명하라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농성장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정학 처분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 대학 측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자체 투표를 한 후에 투표 결과 농성 텐트를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 대응으로 학생들도 맞서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에는요, 아직 80여 개의 농성 텐트, 그리고 시위대 100여 명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물도 점거했고요. 시위에 참가 중인 한 대학생은 우리는 대학의 압력이 아닌 우리들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상황이 심각하게 더 이상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번지기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 문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방법은 그게 제일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원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 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 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자, 다섯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메시지
입니다. 인간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그 장수 혁명 시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각국의, 세계 각국의 그 최고령자들, 그러니까 어떤 이 나라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고령자들이 있고 저 나라도 뭐 그런 고령자들이 있는데, 각 나라에서 나름대로 내놓으라 하는 최고 고령자들이 공통적으로 또는 각기 자기들이 꼽는 장수 비결을 말한 것을 하나로 지금 묶은 그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가 겸 언론인으로 활동 중에 있는 윌리엄 콜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최근에 그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50년, 그래봐야 이제 한 25, 6년 남았죠. 2050년까지 인류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가 지금보다 8배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8배 많은 100세 이상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평균 수명이 또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00세 이상 고령자들을 사람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취재를 해서 그 장수 비결을 한데 모아서 그 가디언 신문에 기고를 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단어라기보다는 뭐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삶의 목표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또는 바꿔서 표현하면 삶의 목표를 갖는 것 이라고 그 고령자들이 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연방 판사로 104세까지 재직했던 웨슬리 브라운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브라운 판사님은요, 생전에 맡았던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담이 자신 심신의 어떤 활기를 유지해주고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의식을 갖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80이 넘고 90이 넘고 남들은 와, 어떻게 지금까지 고령이신데 건강하시네요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런 일을 갖고 있으면서 매일매일의 목표의식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더 활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웃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22년 164일을 살았던 프랑스의 최고령자 존 칼망이라는 사람은요, 시력과 청력을 나중에는 다 잃고도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 유머 감각이 탁월한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번 웃기 시작하면 눈물이 날 때까지만 웃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부러 막 웃다 보면 눈물도 흘릴 그렇게 막 웃으니까 일부러 마스카라 등 눈 화장을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과학자들도 뭐 과학적까지는 아니지만 연구 논문으로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 그 전염병 학자인 레베카 레비라는 교수는요,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 이상으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웃음을 갖는 것, 조금 더 이제 뭐 깊이 있게 얘기하면 유머러스한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자기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수명을 7년 반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7년 반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9년 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년, 6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연구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하튼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웃음, 유머, 긍정적인 생각. 자, 그리고 이 밖에 장수의 비결로 또 꼽힌 것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종교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 기혼자들이 독신자들보다도 더 장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100살까지 살 가능성도 물론 기혼자들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는 많습니다. 또 어떤 플라토닉한 우정도 사랑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이제 먼저 타계했고 내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사랑할 사람은 없지만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 친한 친구가 있다든지 뭐 친한 말동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과 그 상대와 어떤 플라토닉한 우정을 진하게 나누게 된다면, 끈끈하게 나누게 된다면 사랑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5번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베네수엘라의 후앙 비센테 페레스 모라스라는 사람은요, 장수 비결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신을 사랑했고 항상 마음속에 신을 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종교죠.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하는 마음, 또 어떤 희망을 갖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 또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갖는 마음,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종교를 제대로 잘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의 마음은 그 종교의 옳고 그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것 때문에 많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15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119세의 나이로 세계 최고령 일본인이었던 다나카 가네라는 사람도요,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온 믿음이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냐, 무슨 불교냐, 뭐 이슬람교냐, 천주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종교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거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표출해낼 때 수명 연장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너스 뉴스는 간추린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어 프레미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에어 프레미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모국 방문에 나서는 한인 여행객들을 위한 특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에어 프레미아의 가정의 달 프로모션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뭐 4,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자, LA발 인천으로 가는 노선은요, 유류 할증료, 또 공항세, 이걸 다 포함한 금액인데, 일단은 뭐 왕복은 아니고 편도인데, 편도, 세금, 뭐 유류 할증료 포함해서, 세금은 이제 공항세, 그리고 유류 할증료 다 포함해서 편도 기준이 이카노미석일 경우에 $567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왕복은 꼭 뭐 웹사이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승 기간은 5월 1일 이후부터 내년 2월 29일 그 사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가는 노선은요, 편도가 $587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5월 17일부터 시작해서 탑승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 그 사이에 아무 때나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에어 프레미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요거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특가 항공권 구매는요, 이 에어 프레미아 공식 웹사이트와 한인 여행사 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LA의 아주 투어에 연락하셔서 송앵커의 그 스토리 뉴스 영상 보고 전화드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어 프레미아 얘기도 하시고요. 자, 에어 프레미아의 지금 LA 인천 노선은 주 6회 운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매일이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은 이제 오는 5월 17일부터인데 그때부터 주 4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에서요, 페인트 제거를 하는데도 많이 쓰이고 금속을 세척하는데도 많이 쓰이는 그 물질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염화 메틸렌이라는 물질인데, 이 염화 메틸렌의 사용이 이제 금지됩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이런 내용의 독성물질 규제법에 따른 위험관리 규칙을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업체들은요, 주택 보수, 리모델링이나 뭐 공사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적 또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염화 메틸렌을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일반 소비자를 위한 염화 메틸렌의 생산도 안 되고 가공이나 유통도 안 됩니다. 단 오늘부터 당장은 아니고요, 조금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금지.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요, 일반 소비자의 사용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완전 중단됩니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산업이나 상업용 사용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지금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2년 이내에 완전 금지됩니다. 주로 그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 염화 메틸렌은요, 간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뇌암, 혈액암 등은 물론이고 간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과 또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유해 독성 발암 물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0년 그때서부터 이제 이 물질이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래 지금 미국에서 최소 한 90여 명 정도가 이 염화 메틸렌에 노출돼서 사망한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던 분들이냐면은 욕조 수리, 욕조 뭐 수리하는 공사, 보수, 욕조 보수 공사, 또는 욕조를 새롭게 이제 도장한다 그러죠. 색칠, 뭐 새롭게 칠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집에 페인트 작업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또는 페인트 제거 작업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유독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됐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LA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뱅크 오브 호프라고 있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지금 전 미국으로 봤을 때 한인계 은행으로서는 제일 크죠. 네, 그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에 있는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윌셔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와이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류은행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하와이 주도 호놀룰루에 본점을 두고 1921년에 설립된 지역은행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자산 22억 3,700만 달러 규모의 커뮤니티 뱅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주 4개 섬에 28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아주 작은 조그만 그런 은행은 좀 넘어선 그런 상황이에요. 인수는 이제 100% 주식 거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을 뱅크 오브 호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꿔주느냐?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 주식 1개 갖고 있는 사람당 뱅크 오브 호프 주식 0.8개를 주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호프 주식이 조금 더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대 0.8. 이건 이제 액수로 환원하면 그러면 그 은행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냐? 약 7,86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은행 인수가 완료돼도 하와이주에서 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이름으로 계속 그 이름으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했고, 단지 그 은행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둔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가 103년의 역사를 지닌 그 지역 은행으로 이 하와이주에서 워낙 그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또 충성 고객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뭐 100년이 훨씬 넘은 이런 은행인데 한 40년, 50년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45년 정도 되는 이 한국은행의 인수합병이 됐네요. 자, 끝으로 한국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비리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이 소식 접하면서. 한국의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비리 혐의자들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들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냥 다 해먹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 케이스별로 샘플 케이스를 제가 한 2-3개 말씀을 드릴 텐데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차. 감사원은요,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의 전 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샘플 케이스 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예로는요, 인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 시험 위원, 인터뷰를 할 시험을 볼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특정 선관위 사무총장인 그 A씨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방식을 채택해서 그렇게 시험 봤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쟤는 1등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약점이 있다면 그거는 시험에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관위원 여러 명이 그 A씨 아들에게 아예 만점을 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끼리의 어떤 메신저 대화에서 그 A씨 아들을 세자라고 칭했습니다. 세자가 뭡니까? 임금님의 아들이잖아요. 임금님의 아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세자라고 칭하면서 우리 세자님 이번에 채용하는데 합격시켜드려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정말 충격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 서울 지역의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B씨의 자녀가 응시한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점수를 마구잡이로 고치면서 멀쩡하게 합격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꼴찌로 둔갑시키고 B씨의 자녀를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도는 물론입니다만 그 방식까지도 정말 후진적인 그런 비리가 드러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지역 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 시험 점수표를 볼펜으로 쓰지 말고 다 연필로 작성하라고 연필을 나눠줬습니다. 그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채점하는 그 심사위원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 편이지만 일부는 외부에서 초빙돼서 공정성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걸 비리를 같이 합의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연필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작성한 뒤에 제출을 받았고, 공정성을 위해서 초빙된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 돌아간 뒤 한밤중에 모여서 멀쩡한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점수표를 조작했습니다. 연필로 나온 거 지우개로 다 지우고 막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웬만한 점수 조작으로도 워낙 뛰어나게 점수를 얻은 그 최상위 응시자 2명이 여전히 합격자 순위 내에 있게 되자 인사 담당 과장은 이들을 아예 최하위 순위로 꼴찌로 바꾸자고 그런 내부 위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건 뭐 점수 일일이 고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패키지로 그냥 총괄 점수를 해가지고 그냥 꼴찌로 내보내는 게 편하지 않겠어? 그렇게 합의를 한 후에 인사 담당자에게 그렇게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경남 지역 선관위의 경우에 2021년 7월 직원 채용 당시 경남 선관위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C씨의 청탁을 받고 C씨의 자녀를 또 시험도 보기 전에 미리 합격자 명단에 넣어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을 어기는 비리는 물론입니다만은 그 방법 자체도 정말 그야말로 안하무인, 후안무치한 그런 비리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줄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앞뒤 안 가리는 그냥 마구잡이 형태의 그런 비리가 근절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멀리서나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